네, 녹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발제 메이첸의 생화 사상에 대해서 어, 준비한 도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메이첸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제목을 정했더니 대표님이 왜 이렇게 재미없게 제목을 정했냐고 전혀 재미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재밌을 줄 알았는데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들 이제 저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를 견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이첸, 그래서 이 제목이 재미없어서 대표님이 막 직접 톡방에다가 막 홍보 글을 쓰시고, 막 이렇게, 관심을 끄는 이제 그런 글까지 써주셨는데, 오늘 메이첸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첸 이제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자시교를 들으면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베이첸의 유명한 말 이게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기독교의 왜곡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제 이 말이 이제 메이첸의 책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메이첸 이렇게 생겼습니다. 1881년에 태어나서 37년까지 사셨고요. 개혁주의 제 목사님이자 신학자이고 미국의 그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를 하시고 그다음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설립자이자 이런 책들을 쓰신 특히 우리가 또 자식교에서 북스터디를 이제 하고 있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왜 메이첸이냐? 왜 메이첸을 지금 공부를 해야 되냐? 지금 공부할 것도 많은데 저 사람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했을 때, 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자유주의, 세력, 이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글들을 보면은 전부 극우 개신교, 이제 극우 그리고 근본주의 이러면서 막 까고 있어요.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기사들과 컨퍼런스와 어떤 세미나와 이런 모든 주제들이 다 극우 개신교 그리고 근본주의 이제 이거를 까고 있는데 이제 그 근본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쫙 올라가면은 메이첸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정통 교회를 흔드는 실체. 누구야? 이 가운데, 정 가운데 센터에 우리 메이첸 교수님이 딱 이제 박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 이제 한국 교회 세계관 운동. 왜 실패했나?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세계관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왜 실패했나 했는데, 이 뉴조죠. 뉴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메이첸을 따라가서 그렇다. 카이퍼를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메이첸을 따라가서 실패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이제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자들의 후퇴라고 하면서 메이첸 사진을 딱 이제 박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근본주의자인 맥킨타이어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제 메이첸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메이첸을 쫙 이렇게 쪼아서 저격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왜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걸까요?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이첸의 생애와 신학 사상 이렇게 길게 할 수 없죠. 짧게 할 텐데 네, 지금 제가 첫 자시교 발제할 때 짧게 한다 해놓고 2시간 반, 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제가 1시간 안에 딱 끊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이첸의 생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엽죠? 여기. 이제 메이첸은 81년 7월에 이제 미국 메릴랜드주 발티모어에서 출생했는데요. 이 메이첸의 조상은 영국계, 이제 영국에서 이민 온 거죠, 조상들이. 그리고 이 버지니아주랑 조지아주 쪽에 거주를 해서 남부 출신.
그 남부의 뿌리에 있다는 이런 게 되게 정체성이 강하셨어요. 남부 쪽이 그래요. 약간 우리 저번에 만났던 그 먼디 교수님, 그분도 자기 남부 출신이라고 막 엄청 이렇게 막 강조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 남부에 대한 남부 출신이시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웹스터 메이첸이고 어머니가 그레샴 메이첸. 그래서 이 그레샴 이거를 중간 이름을 따가지고 존 그레샴 메이첸이 된 거죠. 근데 어, 병욱 형제님 보인다고요? 네. 여기서 이 두 분이 나이 차이 좀 나죠? 예, 45세랑 24세 이때 어, 3남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법률가였고 법조 변호사였고 5개 국어를 구사하시는 분이었대요. 80세가 넘어서도 언어를 막 공부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다고 하고 어머니는 시와 문학에 굉장히 소양이 깊어가지고 이제 이런 The Bible in Browning 이런 문학 쪽에 이런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좀 그러니까 메이체는 어쩔 수 없이 인정했는데 좀 은수저예요. 은수저. 은수저 정도 되는. 그러니까 메이첸의 가족들과 되게 이제 친하게 지냈던 분이 누구냐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아버지. 그래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제 메이첸 집안에서 뭐 약간 뭐 우드로 윌슨 삼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되게 이제 있는 집 자식이긴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런 배경에 이제 철저하게 보수주의적인 배경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거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메이슨한테 교과서였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뭐 가족 아버지도 그렇죠. 아예 부모님이 이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이제 메이첸이 12세가 되던 무렵에는 이제 습득하고 있었던 신구약 성경 지식이 오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스라엘 왕 이름 막 쫙 다 외우고 뭐 이런 거예요. 12살 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럼 뭐 메이첸이 어릴 때 썼던 이런 편지 보면 어머니가 뭐 어디 며칠 동안 여행을 어디 가셔가지고 없는데 어머니한테 쓴 편지 보면 엄마 오늘 뭐 저 뭐 웨스터민스터 몇 장 외웠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편지를 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사립학교 이제 우등 졸업했는데 11세 때 라틴어 학습하고 14세 때 헬라어 학습하고 그리고 98년도부터 1901년까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고전학을 전공했는데 당시에 이 저명한 고전학자인 길더 슬리브라는 이 교수 밑에서 이제 수학을 해가지고 고전에 능통했습니다. 고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여기 바로 이제 고전 하니까 양성호 형제님이 바로 탁 이렇게 반응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2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프린스턴이 개교한 지 90년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조금 안 되는 이제 곧 100년 100주년이 되는 그런 시점에 간 거죠. 당시에 프린스턴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통 신학의 보루, 그러니까 완전 견고한 요새. 그래서 뛰어난 학문적 탁월성으로 당시 최고의 신학교로 이제 평판을 받고 있던 학교였고, 그 당시 이제 100주년, 그래서 100주년이 됐을 때, 이 랜디 패튼 총장이라는 분이, 이 연설을, 100주년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자,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렇게 칼빈주의 체계를 수정하는데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 두어야겠습니다. 본교는 다만 오래된 칼빈주의 신학을 수정하지 않고 가르쳤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신학, 개혁 신학을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충실하게 지켜왔다. 그것이 우리 프린스턴이 자랑할 거리다라고 이제 한 만큼 이 100주년 때도 아직 프린스턴이 정통 신학을 하는 이제 견고한 신학교였고 이렇게 패튼 총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라는 자랑스러운 배, 이때 영어로 ship을 떠나서 철학의 배, 그냥 구명 보트 같은 거, 보트를 탈 마음이 조금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신학에 대한 정통 신학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와 믿음과 또 확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대학에서 메이첸이
3년간 신학을 공부했는데 우등으로 졸업해요. 그래서 2년 차에 이런 신학 요한복음 주회를 해가지고 상을 받고 또 3년 차에는 예수 동정녀 탄생의 신약 성경 기사 이런 거를 비평적 연구해가지고 또 상을 받고 이걸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평론 이거는 교수들이 올리는 논문지인데 여기에 두 번이나 등재를 하면서 이제 1년간 연구 보조금을 수상을 받습니다. 자, 너무 너무 그냥 뭐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같은 거리감이 확 생기죠, 지금. 거리감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그때는 전부 다 이제 독일로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갔단 말이죠. 이 세계 1차 대전이 있기 전이고 독일의 신학이 이제 굉장히 다 지식인들 사이에는 다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이첸도 졸업하고 독일로 이제 신학학 공부를 하고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독일이 우리 배웠죠. 이미 사경회를 통해서 대표님께 숱하게 배웠죠. 독일 자유주의, 그러니까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굉장히 꽃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츠 학파, 이제 리츠이라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을 만든 그냥 그 자체, 자유주의 신학 그 자체예요. 리츠는. 근데 이 리츠 학파의 빌헬름 헤르만 교수라는 사람한테 이제 메이첸이 수학을 하는데 메이첸이 이 사람한테 매료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뭐냐면 이 사람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적인 사고랑 근데 이 사람의 열정,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 도덕성,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매료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간 좌파인데 너무 인격이 좋아. 너무 너무 착해. 저 사람 막 간이고 쓸고 다 빼줄 것 같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와, 대단하다. 뭔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크리스천처럼 산다. 이제 이런 감탄을 할 때가 있죠. 이제 이분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이첸이 이 사람한테 이제 매료가 되고 자기의 생각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어, 그 프린스턴에서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그걸 1년간 받기로 했는데 메이첸이 그때 이제 그 자기 지도 교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 이거 못 받겠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해요. 두 번 정도 사양을 하는 편지를 쓰는데 이제 교수들이 너한테 이걸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럼 이제 뭐 정 받기 싫으면 우리가 갖고 있겠다. 네 마음이 바뀌면 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메이첸이 자기 아버지랑 형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보면은 예, 우리 헤르만 선생님은 이제 교의학 교수고 유력한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십니다. 예, 제게는 그 학파의 원리들과 관념들이 매우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르만 교수님은 저에게 이 종교적인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의 힘이 이제 미국까지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형한테 쓴 것도 헤르만 교수님은 내가 기독교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의 긍정하지 않으셔. 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고 남달리 성실한 유형의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면 이 유학 갔다가 이제 목사님이 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메이첸이 이거를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고 이걸 미뤄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이 지적이고 양심적인 정직성의 문제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목사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정직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저들의 입장을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그 철저하게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나는 이제 그냥 덮어두고 밥벌이를 위해서 목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직면한 거예요. 이걸 8년 동안 제 안수를 미뤘어요. 보면은 제 동생한테 쓴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약학에는 약고를 위한 자리는 없어. 도덕적이며 지적인 단호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거든. 그 밖의 종류의 일은 모두 무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쩌면 해롭기까지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도덕적이고 지적인 정직함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 신학을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이첸이 어줍잖게 할 거면은 그냥 약고를 위한 자리는 없어.
이제 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쓴 편지도 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적인 문제임을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진상이 규명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다른 한쪽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곧 종사하기로 되어 있는 이 일이 무엇인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로 역사적인 일인데 절대적인 정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첸이 우리는 이 메이첸이 어떤 것들을 이제 숙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숙고하고 그거를 직면하고 조사하고 그것이 몇 년이 걸리든 이제 어떤 시간이 걸리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 그냥 정답을 이제 결론을 내가 내려놓고 이제 그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는 식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메이체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직하게 이제 직면을 했었던 거고 그만큼 정직하게 직면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이첸이 기독교는 아니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라고 하니까 메이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철저하게 알아봤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8년이나 목사 안수를 미루면서 철저하게 이걸 검토했다. 그러니까 편협성이라는 거는 어떤 신념에 분명하게 투신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분명하게 거절하는 게 편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념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거절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편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거를 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유럽에. 그래서 이거 고민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어 이제 1906년에 8월에 미국에 귀국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프린스턴에 있는 자기의 스승들이 메이첸을 간절히 이제 원했거든요. 계속 우리 여기 교수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메이첸한테 계속 제안을 하는 거죠. 아,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되는 자리가 있다. 그냥 이제 신약 강사를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사 안수 안 받고도 시간 강사로 가르칠 수 있고 이제 하니까 그 와서 더 연구하고 고민해보자. 이제 이러면서 메이첸을 잘 이렇게 구슬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의 책을 읽으면서 좀 그 부모님들의 반응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편지에 이제 메이첸이랑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메이첸이 되게 깊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 아버지랑 이제 주고받은 서신, 어머니랑 주고받은 서신 이런 걸 이제 읽어봤는데 어 너무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제 다그치듯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가 어 정말 정직하게 그거에 대해서 직면하고 어, 결론을 내리는 거를 우리가 기다려 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좋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고 설명을 듣는 기회를 또 차단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지혜롭게 조언을 하면서 이제 끝없는 이제 지지와 사랑을 이제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제 웨이첸과 교제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제가 편지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그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제 윽박지르면서 야, 믿어, 믿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이것이 소화되고 직면이 되고 정직하게 고민을 해보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직면을 해보고 그 사람의 그리고 의지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령께서 주셔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오도록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보면서 이게 좀 메이첸이 이렇게 자신 깊은 고뇌 가운데 있다가 점점 확신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겹치고 그럼으로써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재를 한 명을 얻게 되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어서 그래서 이 암스트롱 교수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권을 해가지고 프린스턴의 신약학 강의를 왔고 아까 말했던 패튼 총장 이 사람이 이제 패튼 총장이시고요. 이 밑에 이 사람이 비비 워필드입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 중에 한 분인 워필드고 이 사람이 이제 메이첸의 완전 이제 뭐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패튼 총장이랑 암스트롱 워필드 교수랑 교제하면서 계속 연구를 지속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1909년쯤에는 이제 프린스턴의 교수 사역이 내 사명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떤 이 신약 성경의 기술하는 역사성에 대한 옹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독교의 초자연적 기원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질문의 단호하게 정리하게 된 거, 이제 고민을 딱 종지부를 찍게 된 지점도 1909년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12년이 되면은 네 개의 논문이 한 방에 나오는데 이제 신약 학자로서 공식 데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편의 논문이 이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으로 나중에 나오고 예수와 바울에 대한 논문이 나중에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나오면서 메이첸을 이제 학자로서 공고한 자리에 탁 올려둡니다. 그리고 14년도가 되면은 프린스턴 정교수 후보자 추천을 해서 6월에는 목사 장립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메이첸의 투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인 거죠. 14년에 패튼 총장이 퇴임을 하고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총장에 취임하는데 이제 뒤에서 이어지고요. 중간에 이 17년도에 세계 1차 대전이 나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나고 메이첸이 어, 이제 전투원으로 참전은 안 하는데 YMCA 간사로 이 전쟁에 1년간 자원 봉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년간 갔다 오게 되고 이때 이제 메이첸도 전쟁을 직접 이제 피부로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이 전쟁을 증오하게 되는데 이게 메이첸의 어떤 모든 책들이나 기독교와 자유주의에 막 녹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이제 단순히 증오하면서 평화주의로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어, 전쟁 가운데서도 메이첸이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을 싫어했는데, 증오했는데, 전쟁 자체를 증오한 게 아니라, 자유의 상실을 더 나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유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만큼 그를 슬프게 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메이첸이 어, 전쟁 전쟁이 휴전이 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 이곳에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제 전쟁에서의 교회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실패했다면 교회가 실패한 까닭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교회가 실패한 것은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또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전쟁이 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이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병사들이 어떤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그 인격과 인품이 이제 숭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도덕적이다. 너는 할 만큼 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메이첸이 지적하는 거 뭐냐? 아니, 근데 너 죄인이야. 너 전쟁 참전했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 숭고한 일을 했는데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금 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 교회가 복음을 안 전했고 병사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예전의 병사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기꺼이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 프랑스의 전장에서 흘렀던 모든 피의 강들보다
이 세상의 희망의 근거로서 더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 전쟁을 보고 왔잖아요, 가서. 근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 거기서 죽은 수십만의 병사들의 피보다 더 가치가 있다. 우린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고 이제 프린스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프린스턴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14년도에 패튼 학장이 아까 우리는 칼빈주의다라고 이제 막 선언했던 그 패튼 학장이 퇴임을 하고 스티븐슨 박사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포용주의와 타협주의를 어,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냐면 비비 워필드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비비 워필드가 시퍼렇게 살아서 칼빈주의의 보루로 이 학교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하고자 하는 대로 못한 거죠. 근데 21년도에 비비 워필드가 이제 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년에 프린스턴의 보수파와 온건파의 대립 양상이 표면화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대표님이 강의하신 그 칼빈주의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기본 강의 5강에 이제 3강에 보면은 현대주의,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꼭 참고하세요. 거기를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표님이 다루신 어 그 포스딕이라는 사람이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라는 이제 글을 썼는 게 22년도고요. 이제 23년도에 메이첸이 그래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출판합니다. 이렇게 지금 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이미 프린스턴에서는 이런 이제 보수파, 온건파가 대립 양상이 벌어지는데 당시에 프린스턴이 그 듀얼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두 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뭐냐면은 운영 이사회는 어떤 학사적인 거, 그러니까 교육과 학사 체계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하는 이사회고 재단 이사회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였는데 이제 이쪽 운영 이사회 쪽이 보수주의자, 그리고 재단 이사회 쪽이 포용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대립 양상이 표면화가 되냐면은 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프린스턴의 어드만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19개 복음적 교회랑 연합하자 이런 합동안에 이제 의사 표시를 지지 표시를 하고 이제 당연히 이 스티븐슨 박사가 열렬히 같이 지지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메이첸이 이제 즉각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제 반대 이유는 그 합동안이 신학적으로 모호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그 신조와 교리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이게 합동안은 노회에 가서는 이제 부결이 되는데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이첸이 그 신학교 근처에 제일장로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봉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같이 이제 프린스턴의 교수인 반다이크 교수가 같이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메이첸 설교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이첸이 이제 당연히 설교 때 뭐 자유주의 신학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메이첸의 그 설교는 분리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교회 출석을 막 거부한 거예요. 교회 출석 거부를 막 하고 하면서 메이첸을 압박을 하니까 이제 메이첸이 그냥 굴하지 않고 사임해버려요. 사임해버리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자리에 아까 이 어드만 교수가 목사로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24년도에 어드만 교수가 총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이때는 이 보수주의자 그 메이첸과 같은 편인 맥카트니가 총회장 선거에 당선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대표님 강의에서 들었던 그 어번 선언,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그냥 하나의 해석이 되어버리고 모든 해설 다 받아주자. 그냥 다 같이 묻고 가자. 이제 이런 선언이 이제 어번 선언인데 이게 작성된 게 24년도예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이 어드만이 다시 재출마해가지고 총회장에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 발판을 구축하고는 메이첸을 고립시키는데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의 어떤 해석이 뭐냐면은
이 장로교 내 보수파, 진보파의 싸움은 진보파의 승리가 아니라 다수의 온건파의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용파들이 좌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보수예요. 신학적으로 보수인데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는 인사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다 같이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우리 다 같이 하나다, 교회다, 우리 다 형제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온건파들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25년도에 이 스티븐슨 아까 그 총장과 어드만 교수가 이 프린스턴 학교 내에 복음주의 학생 연맹이라는 이 학생들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주의 보수적인 이제 신앙 활동이었겠죠. 근데 이거에 이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다수의 교수들은 이 학생 조직을 지지를 했고, 그래서 학생들도 교수회에다가 우리 지도 교수님을 좀 이렇게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메이첸이, 이렇게 이 로버트 딕 윌슨 교수를 이렇게 추천 비스무리하게 동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또 메이첸한테 이제 이 교수들이 갖다 전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메이첸이 어, 이 비비 워필드가 서거를 하고 비비 워필드가 변증학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메이첸이 이어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첸이 이미 이제 총회 인준만을 남겨둔 이제 정교수직으로 이제 변증학 정교수직으로 이제 취임하기로 돼 있었는데 스티븐슨 총장이 거기에다가 이제 총회 요청을 해가지고 제동을 걸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 이제 교수 상호 간에 분열돼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형제애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메이첸의 취임을 보류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신학 총회에 요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총회에다가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안을 조사해달라. 그러고 이제 이 스티븐슨이 조사위원회에다가 메이첸 교수는 변증학 정교수에 취임하기에는 기질적으로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어, 특별조사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조사위원회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를 지금 이 프린스턴의 두 개의 이사회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버리자 이제 이렇게 하고 확정이 납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된 33명의 단일 이사회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다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단의 포용 정책에 절대 다수가 이제 동조하는 그런 이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길들이 다 막히고 나니까 결국 메이첸이 23년간 봉직했던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요. 그래서 29년에 9월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이런 투쟁 기간에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박형룡 목사님, 이제 이분이 프린스턴 유학 기간이 23년부터 2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메이첸을 만났어요. 그리고 메이첸 밑에서 배웠습니다. 메이첸한테 직접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 그렇게 이제 와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의 이 보신 뭐 또 이런 보수 신학 이런 걸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이첸의 독립선교회 그리고 마지막 투쟁인데요. 32년부터 36년까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세우고요. 29년에 세웠으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죠. 이 32년에 11월에 성교의 재고라는 이런 어떤 연구 보고서가 출간이 되는데 이게 또 록펠러 2세가 36만 3천 불 어,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나온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란 즉슨 이제 감이 오시죠? 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어떤 선교의 방법론을 보수적인 선교의 방법론을 바꿔야 된다. 다시 재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3년도에 장로교 파송 선교사이자 이 유명한 소설가였던 펄벅 여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연구서를 극찬을 하면서 기존의 선교 정책을 비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자기는 원죄를 안 믿는다. 이제
인간의 원죄 교리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이제 기존의 장로교 선교사들의 이제 선교지에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 돈이나 많이 줘야지, 돈을 이제 쏟아 부어서 이렇게 후원을 해야지, 그래야 선교지가 이렇게 발전이 되지, 뭐 와서 막 교리 따지고 막 이러면은 이제 도움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존 선교 정책을 비난하면서, 근데 이분이 좀 이제 웃겨요. 이분의 개인사인데 뭐냐면은 32년부터 33년까지,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선교사셨어요. 중국 선교사.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제 중국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왔는데, 이때 갑자기 리차드 월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펄벅 여사한테. 그랬는데 안식년 끝나고 중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돌아갔다가 다시 34년에 다시 와가지고 남편이랑 이혼을 해버리고, 이혼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이 월씨랑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월씨라는 사람이 민주당 소속 재벌이었고, 리퍼블릭이라는 잡지를 발간해서 정치 세력을 이제 형성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계속 글을 쓰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랑 이제 부딪힌 거죠. 메이첸이랑. 33년에 메이첸이 이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뭐냐면 이 펄벅이라는 이 사람을 해임시켜라. 음, 이 사람 해임시켜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다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 근본 5대 교리 믿지 않는 선교사들 다 소환해가지고 신문하고 각서 작성 요구. 예. 그리고 만약에 각서 작성 안 한다? 그러면 해임시켜버려. 이렇게 메이첸이 강력하게 청원서를 노회에다가 제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제출하기 전에 모더니즘과 해외선교위원회라는 110페이지짜리 책자를 자비로 이제 그 다 출판해가지고 뿌려요. 자비로 다 그걸 출판해가지고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난감하죠, 노회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눈치를 주는 거죠. 자진 사퇴해라, 자진 사퇴해라. 그래가지고 1933년에 펄벅 여사가 스스로 이제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잘리는 게 아니라 이혼 때문에 그냥 스스로 직책을 포기하는 식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33년도에 총회에서는 결국 메이첸의 이 청원이 부결돼요. 그리고 부결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역공세가 시작되는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 33년도에 10월에 이 지금 선교 정책, 그러니까 이 외지 해외 선교 위원회가 잘못돼 있다라는 이런 문제인식 때문에 장로교 내 해외 독립 선교부를 따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가 하나 더 생긴 거지. 두 개가 된 거지. 장로교 안에. 그리고 그 메이첸이 선교부 회장으로 이제 피택이 됐는데, 이제 장로교 총회에서 당연히 이제 너것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반란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선교부에 속한 이 회원들의 탈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 또 한국인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 시기에 또 박윤선 박사님이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로 유학을 오세요. 그래서 34년부터 36년 사이였기 때문에 메이첸을 이분도 만나셨다고 합니다. 36년에 메이첸이 돌아가시니까 그 전에 만났고, 2차 유학 시기에는 이제 메이첸이 이미 돌아가신 후여서 못 만났고. 네, 그러다가 이제 35년에 메이첸이 당 노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요. 이 판결이 36년에 인준이 돼가지고 메이첸은 북장로교 소속에서 목사에서 완전히 면직돼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36년 6월에 미 장로교 이름으로 메이첸이 새 교단을 결성을 하고요. 그 교단의 대표로 선출되고, 이 교단이 39년도에 정통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개칭이 됩니다. 그리고 37년도 1월에 메이첸이 서거를 하게 되는데, 55세 이른 나이에 서거를 하게 되시고, 어떻게 서거하시게 되냐면, 너무 바빴어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이런 노회 일부터 해가지고 신학교도 세웠지, 그 다음 새로, 독립선교회 일도 하다가 이제 장로교도 교단도 새로 세웠지, 이러면서 이제 장로교를 막, 교단 일도 너무 바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예,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소모를 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36년 12월 하순에 크리스마스 이런 연휴를 이용해서 노스다코다 지역 교회들을 이제 돌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기침이 혹한으로 이제 악화가 되면서 급성 폐렴으로 이제 되면서 거기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어, 이분이 이제 마지막을 지킨 존 머레이 같이 저기 프린스턴에도 있었고 웨스트민스터까지 따라갔던 동료 신학자였던 존 머레이에게 어, 전보를 쓰게 했는데 이제 메이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 오른쪽의 찬송이 메이첸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라고 하는데 온 자연계가 내 것이라도 너무나 작은 선물이라네. 더없이 놀랍고 더없이 거룩한 사랑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요구한다네. 예,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 완전히 이제 어, 사로잡혀서 이제 불타는 이제 그 사명감으로 일생을 투쟁하다가 가신 이제 분이 이제 메이첸 목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이첸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메이첸은 부정적 의미의 근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첸을 이제 근본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첸의 비판자들은 이제 메이첸이 그 메이첸의 제자가 있어요. 웨스터민스터에서 같이 이제 수학을 했던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메이첸 밑에서 메이첸이 딱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기치를 딱 들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하니까 메이첸을 쫙 따라간 거죠. 근데 이제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메이첸을 비판하면서 딱 분리해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전투적 근본주의 노선을 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거를 근본주의 운동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어, 그리고 뭐 공산주의, 반공사상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정치 운동과 무브먼트를 이제 했던 분이 칼 맥킨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칼 맥킨타이어는 그냥 전형적인 전투적 근본주의자로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글들도 지금 메이첸이 이 맥킨타이어한테 영향을 준 간접적인 근본주의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이첸과 함께 프린스턴에 있었던 스톤하우스는 이제 메이첸을 이렇게 평가하죠. 메이첸은 전혀 근본주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근본주의자라기에는 메이첸은 진정한 이 학자됨의 표준들 그리고 간결한 신조들을 싫어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 거부하고 기질에서부터 이 이원론적인 경건주의가 없고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역사적 칼빈주의에 대한 헌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 메이첸은 근본주의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이첸도 스스로 어떤 근본주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한테 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근본주의란 용어가 싫다. 그리고 나는 근본주의자라고 불리는 것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나 이 큰 공동의 적,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라는 큰 공동의 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여 나와 함께 서는 나의 형제들을 공격할 시간이 거의 없다.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했던 거죠, 메이슨도. 그래서 왜냐하면 근본주의자들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성경 무오설은 정말 철저하게 같이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자들이랑 우리가 적이지 나의 근본주의자들 형제들과는 이제 공격할 시간이 거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메이첸이 입장을 표명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메이첸은 자기를 근본주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메이첸을 굳이 근본주의자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근본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듯이 기독교 그 근본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 육체적 부활과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다섯 가지 근본 교리를 어, 믿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한다면 우리 다 근본주의자인 거죠. 우리 다 고전적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 근본주의자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투적 근본주의자를 의미하는 거면 메이체는 그런 의미의 근본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체는 기독교 변증, 특히 이 프린스턴 변증학을 포함한 프린스턴 신학의 계승을 했다고 이제 그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이첸의 신학은 이 성경 속에 진술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신조들, 특히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들의 가장 정확하게 요약된 대로의 기독교 진리성 속에서 중심을 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그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 기본 전제는 논증만으로 개인들을 회심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메이츠는 인정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아는 전제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전제와 어, 우리의 이 세계관 자체를 관점 자체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주의적 입장에다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논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증거주의 그리고 구 프린스턴 학파들이 다 갖고 있었던 이 스코틀랜드의 상식 철학 이거를 셰퍼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가지고서 기독교 변증을 했던 것이죠. 이 변증을 그대로 셰퍼가 또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체는 이제 비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칭의를 위하여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이제 믿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회심까지 하는 거는 어, 이 논증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다.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 기독교의 역사성. 이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이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메이첸의 그 연구 자체가 이거를 굉장히 초점 맞춰져 있는 연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메이첸은 기독교의 이해에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독교 신앙이 염원이나 권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이러한 어떤 사실들 위에 기초해 있다라는 거를 메이첸이 이게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그 자유주의가 했듯이 역사랑 과학으로부터 단절된 주관적인 사상들은 어, 사상들로 기독교를 이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고 계속 이 사람은 역사적 종교,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교리랑 구분된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교리에 기초한 삶, 교리는 또한 그 사실들 위에 기초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면은 그냥 그 사실들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교리는 사실에 기초해 있고. 네. 그래서 멜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 100주년 때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연설한 건가? 근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연설한 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현대 설교자는 숙고를 제공한다. 예, 숙고 막 사색해요. 막 사변을 내놔요. 잘잘법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잘법 보면은 막 온갖 좋은 의미들 다 얘기해요. 막 거기서 이런 의미가 도출됩니다. 이런 의미가 도출됩니다. 부활의 의미는 이겁니다. 온갖 의미들과 생각들, 사변들을 내놔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그게 기초해 있는 사실이 없다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츠는 성경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뭐냐면 소식을 제공한다. 옛것에 대한 숙고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 연역되거나 발견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발생한 어떤 것, 철학이 아니고 역사, 칭찬이 아니라 복음을 제공한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발생한 어떤 것, 삶의 새로운 면모를 두는 어떤 것에 기록을 포함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고 성경의 권위는 여기에 있는 중심점에서 시험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첸의 중심 사상은 기독교 역사성을 강조한 거였고 이 상대주의 역사관을 가진 역사가들은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유용한 신화들의 보존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되는 어떤 신화들을 보존한 게 역사다. 이런 식으로 상대주의적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데 메이체는 이것과 완전히 대비되게 아니 실제로 일어난 어떤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어떤 일에서 우리가 의미를 도출해내는 게 교리다. 그리고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계시 종교로서 기독교 역사관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았다. 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개혁주의 신학의 체계적 전체로서의 진리를 선호했다. 자, 이건 따로 설명 없이 그냥 메이첸이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대로 들고 왔어요. 너무 글이 감동적이어서. 그냥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을 그냥 요약해놨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에는 철저하게 일관성 있는 기독교는 오직 개혁주의적 또는 칼빈주의적 신앙 안에서만 발견된다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기독교는 변호하기에 가장 쉬운 기독교라고 나는 생각한다네. 네, 이론론이죠. 그러므로 나는 결코 내 자신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아. 실로 그 용어에 대한 내재적인 반대는 없어. 그리고 만일 명칭이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그때는 나는 내 자신을 가장 선언된 유형의 근본주의자라고 기꺼이 부를 걸세. 그러나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부르기로 선호하는 것은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칼빈주의자, 즉 개혁주의 신앙의 신봉자이네. 그 자체로서 나는 내 자신을 교회의 생명을 위대한 중심적 흐름 속에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하네. 그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거스틴과 칼빈을 통하여 흘러내려오며 미국에서는 찰스 하치와 벤자민 오필드 및 프린스턴 학파의 다른 대표들에 의해서 대표된 위대한 전통 속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을 발견한 흐름이야. 라고 자신의 칼빈주의 체계, 자신의 칼빈주의 신학을 이제 이렇게 옹호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경무호입니다. 예, 성경무호인데 특히 이 성경의 문법적 역사적 주해의 타당성을 강조한 건데요. 메이체는 이 프린스턴 신학 전통에 따라서 그 성경 연관 교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 성경 책들은 원본에 있어서 신앙과 실천의 정확무오한 규칙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이제 흔히 우리 대표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유기적 영감 있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참된 개별성을 가지고 이 책들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언하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성경 안에 어떤 종류의 오류도 부재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존을 하셨고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혁주의 입장을 분명히 따랐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문법적 주해라는 이 방법을 타당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근본주의자, 특히 아까 맥킨타이어 같은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역사적 문법적 주해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1.1에 다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메이첸이 표방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역사적 문법적 주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로 된, 인간의 말로 된 참으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신적 계시를 참되고 정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법적, 역사적 방법을 의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그 장르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고 또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문법적인 어떤 표현들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주에는 건전한 기독교 신학의 참된 기초이고 원천인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첸은 세대주의를 비판했는데 특히 이제 스코필드 성경이 이 세대주의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세대주의는 우리에게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들 속에 가르쳐진 교리 체계와는 아주 모순된 것으로 것 같다고 이제 썼고 세대주의의 중요한 주제들에 관해서는 메이첸은 성경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의 결론을 보증할 만큼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우리 자시교 연구원들에게 특히 우리 정책 톡방에 있는 분들에게 큰 이제 마음에 어떤 불꽃을 또 일으킬 부분인데 메이첸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가졌는데 메이첸은 이제 그 시대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복음만 전해야 돼요. 이제 복음 얘기만 해야 돼. 이제 이러면서 좁게 이렇게 갇혀 있던 게 아니라 메이체는 그 당대 사회 문제들과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설교, 책들, 그 사람이 쓴 서신, 그리고 교단 및 세속 잡지들, 그리고 뉴욕 헤럴드 트리븐,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 막 편지를 계속 썼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회적 관심을 계속해서 표명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메이첸이 이런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어떤 이 사람의 원칙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메이첸은 누구냐면은 뭐냐면 개인 위에 두어진 제한들과 규정들과 싸운 확고한 시민 자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리버리테리언이 메이첸은 리버리테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중앙화의 추세에 반대하는 데 확고했고 그런 현실들을 볼 때 이 미국의 위대한 자유의 원리가 위협되고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물론 메이체는 이 목사로서 이 교회 자체는 성경적 안내가 없는 한 사회 정치 문제에 입장을 취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그런 것이고 개인들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안내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뭘 읽는 거죠? 성경과 정치. 네, 읽고 있죠. 네, 그렇게 또 보면 되고요. 어, 그리고 3번은 그의 시대의 교회는 인류의 물질적 고통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인간의 영적 필요와 기독교 신앙의 지적 기초에는 불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은 기독교와 자유주의에도 어, 서론부터 많이 녹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사회적 진보를 위한 참된 소망은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적 견해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자유주의에 있지 않고 인간의 죄악됨과 성령의 중생시키는 능력에 대해 강조하는 기독교 초자연주의에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통합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아, 관심을 끄고 막 문 닫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사회 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다 가지고 다 했어. 다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 결국 끝에 가면 뭐예요? 이 자유주의에는 소망이 없다. 사회 진보를 외치지만 자유주의에는 소망이 없고 인간이 죄인됨 그리고 이걸 알고 성령에 결국 중생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기독교 초자연주의로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회 이슈와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제 그 복음으로 쫙 연결시켰던 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론인데요. 메이첸이 아까 이제 면직됐죠. 이제 쫓겨났죠. 북장로교에서 쫓겨나고 미국 장로교를 세우고 1차 총회를 열었고 그때 폐 예배 설교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메이첸의 설교에서 메이첸이 뭐라고 하냐면 마침내 우리는 참된 장로교회 회원들이 되었다. 우리는 마침내 참된 기독교의 교제를 회복하였다. 얼마나 기쁘지,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이제 이렇게 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메이첸이 분리주의자였고 독립교단주의자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어, 그러나 메이첸은 자기가 이제 분리하고 싶어서 분리했던 것도 아니고 독립교단주의자여서 분리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당회장을 해먹으려고 어, 분리했던 것도 아니었죠. 메이첸이 분리했던 이유는 그리고 메이첸과 그의 동지들이 축출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장로교 교단 총회의 어떤 선교 정책에 있어서 그 선교 정책이 깔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자유주의 쪽으로 가버렸고 이들이 자유주의와 타협을 했고 기독교 구원론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극히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외쳤기 때문에 이들이 축출된 거죠. 그리고 메이첸이 옳았다는 것은 결국 메이첸과 그 동지들이 분리해서 축출되고 나간 후에 미국 장로교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역사를 보면은 증명이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동성애도 그냥 찬성하고 예, 이렇게 하는 교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웨이체는 목사 안수 시에 웨스트민스터 표준들의 정직한 서약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본인이 8년 동안 고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본인은 이거를 정직성의 문제로 보고 정직하게 직면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원칙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교회 성경에 입각한 교리적 순결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웨이체는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메이첸의 생애와 또 신학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부디 우리가 또 메이첸을 통해서 앞으로 더 메이첸에 대한 연구들이 더 이어지고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또 한국 교회에 우리가 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인사이트들 또 가야 할 길이 있을 텐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데 우리가 모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